네,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어제 오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가 초기 비행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SLBM 성능 향상을 위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북한이 어제 오전에 SLBM 한 발을 발사했는데요. 그런데 이 발사한 시기가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가 하루 지나고 나서 이렇게 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드 배치에 대한 항의성 발사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개연성이 다분하지요. 북한이 그런 무력 도발을 할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네. 물론 기본적으로 북한은 김정은이가 지난 3월 15일 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다양한 발사 수단을 지속적으로 이 사격 실험을 해라, 발사 실험을 해라 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서 무수단도 6번이나 쐈고요. 예. SLBM도 지난 4월 달에 쐈고 네. 이어서 두 번째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늘 발사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 발사할 시기, 그 타이밍은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할 가능성이 많고 과거에도 그래왔고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드 배치 발표 바로 다음 날 또 물론 사드 배치 발표 그 전에 미국에서 김정은을 인권 제재 대상으로 올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도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김정은, 다시 말하면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공화국 전시법에 따라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걸 행동으로 옮겼을 가능성. 또 한 가지는 사드를 배치해서 뭐 어떻게 자기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는 더 다양한 투발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같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네. 네. 자, 일단 우리 합참에 의하면은 사출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초기 비행은 실패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이 SLBM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예, 이제 뭐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단정하는 데는 조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발사 실험을 하는 주체가 이번에는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성공이라고 한다면은 사출부터 시작해서 이 비행을 해서 원하는 목표까지 완전히 타격됐을 때 정확하게 그 단계가 완성돼서 그 실험이 완성됐을 때 그걸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지난 4월 달과 이제 이번 실험을 봤을 때 일단 이번 실험 같은 경우는 사출은 성공했다. 말씀하신 대로 초기 비행이 4월 달에 비해서는 비행거리도 짧고 네. 공중에서 폭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어떤 걸 목적으로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일단 사출은 성공했지만 초기 비행은 실패했다라고 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 여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느냐를 놓고 그것이 성공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데 예. 사출 단계는 성공을 했고 초기 비행 단계는 일단은 실패한 것으로 테스트의 목적이 중요한 거군요. 예, 잠정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지난 4월에 비해서 비행거리도 짧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SLBM 발사가 지난 4월과 비교하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달라진 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SLBM이 완성되려면은 몇 개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네. 그것이 이제 이 수중에서 사출이 되는, 다시 말하면 잠수함에서 이 SLBM 몸체가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사출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네. 물 밖으로 나와서 점화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콜드 런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점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는 것과 그것이 이제 자세를 잡아가지고 비행을 해서 원하는 목표로 날아가는 대개 세 단계를 볼 수 있는데 지난번 4월과 이번 어제 있었던 이 발사와 비교해 보면 사출 단계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고 다만 초기 비행에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한 3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네. 공중 폭발을 했다. 그러나 어제 같은 경우는 수 킬로미터, 10킬로미터 미만을 날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4월과 이번에 발사를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이번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기술적으로 낙후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이제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그것만을 가지고 낙후됐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네. 그런 이 발사 실험이 누적이 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과정들로 가기 때문에 예. 일단 기술의 축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 유의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그냥 관가하기가 참 어려운 게 지난번에 그 무수단 미사일 발사 때도 저희가 계속 실패했다 했지만 꾸준히 실험을 그렇죠. 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냥 이게 실패냐 성공이냐를 또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패로 단정하고 또 그 발사 실험 자체를 폄훼하기보다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군에서도 그 발표를 상당히 신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발사 이 수준과 발전 단계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외교부에서는 이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 수위를 높이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우리 군으로서는 SLBM이 가시화됐을 때 대략 한 2, 3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안에 SLBM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구비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SLBM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북한에서 SLBM 개발에 집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를 봤더니 아무래도 실전 배치했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를 아무리 이 작게 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걸 원하는 목표로 날려보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수단은 항공기, 미사일, 잠수함 또는 함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SLBM이 집착하는 이유는 기습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미사일들은 상대방의 이 정찰 감시 자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타격을 해서 원하는 이 목표를 이루기가 상당히 제한이 되지만 네. SLBM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감시망을 피해서 최대한 목표 지역 가까이 가서 기습적으로 발사하면 요격되지 않고 원하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네. SLBM에 집착을 하는 것이고 SLBM의 완성이 된다면 핵무기 체계가 완성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SLBM이 완성이 되고 그것이 정말 미국에까지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까지에는 좀 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이 기습적인 발사 능력에 대한 대비책, 다시 말하면 기습력에서 조기 경보하고 우리가 선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대비책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SLBM을 사드로도 막지 못한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뭐 사드로 막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은 예. 조금 이 과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사드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요격 무기거든요. 상대방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타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이 SLBM이든 뭐 무수단이든 어떤 것이든 다 타격이 가능하죠. 네. 다만 이 레이더, 이 사드에 구비된 ANTPY-2라고 하는 그 레이더의 이 감시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SLBM이 사격을 한다면 아무래도 제한이 되겠죠. 네. 그러나 우리 한국과 미국의 연합 자산은 사드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SLBM은 잠수함을 이용해서 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잠수함을 정확하게 잠수함의 이동 경로를 미리 포착을 해서 그 잠수함에서 그런 투발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제압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력으로도 그것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자산을 지금 계속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잠수함의 킬러는 역시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 우리의 잠수함의 역량을 늘리고 우리도 SLBM을 구비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잠수함 역량, 감시전찰 역량을 최대한 높이고 또 미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SLBM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비 태세를 지금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드 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드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이제 결국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됐지만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군 당국이 굉장히 곤란해하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까요? 예, 물론 이제 이 사드 배치 후보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또 사드와 관련된 많은 그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 전자파 때문에 예. 인체에 많이 유해할 것이다. 이제 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우리 군 당국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대략 사드가 배치되는 것은 평지가 아니라 굉장히 고지대에 배치가 될 것이고 또 레이더 자체가 5도 각도 이 위쪽으로 이 전자파가 나가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뭐 피해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설명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우려들은 적지 않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군과 정부는 배치 지역이 이제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된다면 그 사전에 관련된 지자체장과 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그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하리라고 보고요. 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자체 어떤 지역도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나서 그 지자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전방 지역에 많은 군부대들이 배치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평생을 불이익을 받고 사는 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네. 막 그분들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 주변국들의 반발도 상당한데요.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두 나라가 이제 공동으로 대응하게 되면은 동북아 안정의 어떤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고 지역의 전략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미가 발표를 할 때 이것은 북한만을 겨냥하는 것이다. 그리고 ANTPY 레이더도 전방 모드가 아니라 종말 모드. 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것만 감시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예. 했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두 나라가 반발하는 것은 역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라고 봐요. 이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흡수가 돼서 결국 전방 지역으로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무기들을 감시하고 그렇게 해서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건 좀 과도한 우려라고 보고요. 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강화되고 일본까지 삼각으로 강화가 되면 결국 자기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마 한국과 미국이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도 그렇게 반발 일변도로 갔을 때 자기들에게 오게 될 불이익들도 아마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드 배치 결정은 했지만 아직 배치된 것은 아니거든요. 네. 네. 내년 연말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런 어떤 외교적인 노력,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등과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는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가 하나가 돼야 할 필요가 있고 북한이 사드를 SLBM을 발사한 것도 결국 그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공조를 깨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은 중국, 러시아, 국제사회가 공동의 목표니까 그걸 함께 해나가는데 이 협의를 해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 외교적 측면에서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을 재협상할 때 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뭐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어차피 이번에 결정으로 우리가 추가 현금으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역시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무기 체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안보 환경이라든지 양국의 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분담금이 우리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협상 과정에서 물론 일정 부분 조율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지금보다 너무나 월등하게 네.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든지 아마 그러진 않으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역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주둔지 또 배치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접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내년 말에 이미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물론 그때 상황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조 단위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정부가 말하기로는 우리는 어떤 부지 제공 외에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드 자체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예. 네. 사드 생산 비용, 사드 자체의 그 금액이 가격이 이제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부지 제공과 여러 가지 관련된 수도라던가. 예, 그렇죠. 예,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 외에 당장 추가 비용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이미 배치가 된 후의 협상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분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협조해서 네. 타당한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